분석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가 데이터랑 개인적인 거 조금 말씀드리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 아 이건 이거고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돼가지고 좀 조합이 굉장히 나이스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김정은 하면 솔직히 저는 이제 일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뭐 배운 지식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북한 그 세스탄 뚱땡이 이렇게 두명만 알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시면 저희 조원분들도 그랬는데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넷마이너로 돌려보니까 아, 이 사람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이 사람이 좀 잘 나가다가 떨어졌고 이런 거를 추측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이그 넷마이너랑 그다음에 소셜 네트워크 분석에 대한 유용성을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데이터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 넘어가는데 안 되시나요? 목차는 다음과 같고 이론적인 거 서론 연구 말씀드리고 기본 정보 말씀드리고 저희가 실제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행정을 했는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분석 내용 아마도 대부분 이 분석 내용에 관심이 많으실 거니까 앞에 건 그냥 슝슝 지나가고 빨리 말씀드릴게요.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김정일이 죽었을 때 장례식 사진입니다. 여기 장례 응구차하고 이 응구차를 그 당시에 7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수행을 해서 장례식에 참여를 했었는데 이때가 12월 중순 거의 말 정도 됐었는데 맨손으로 이렇게 시뻘개진 손을 가지고 이렇게 할 정도로 이런 사진이 공개가 됐었는데 그때 이 당시에 7명 이 인물들이 굉장히 주목이 됐었습니다. 과연 이 7명 중에 지금 몇 명이 나왔어요? 이게 제 마지막에 이제 분석 내용에 저는 원래 답을 알고 있었지만 이 분석 거기에도 결과 이게 나오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 연구 목표는 그 저희 배운 이 틀을 한번 막 권력층 많은 이 사람들을 적용했을 때 어떻게 나올지 한번 해보자라는 그게 목표였고 제가 이제 사전에 이런 비슷한 그 연구가 있었는지 쫙 찾아봤을 때 굉장히 많은 게 있었고 그 중에 여기 2개 밑에 거는 특히 이제 넷마이너를 활용해서 한 논문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니까 막 이미 이런 식으로 막 뭐 저희 인터뷰 이런 것도 활용을 했고 뭐 뺀 것, 더한 것, 뭐 스타일형 방수 이렇게 막 다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좀 12년도 거의 초창기에 나왔던 게 많아가지고 최근 거는 좀 없었다는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김정은은 누구인가? 네, 이런 사람입니다. 이거 가게로. 여기서 나중에 뒤에 나오는 걸 참고를 하실 거는 이 고모 김정은 고모랑 고모부 이 사람들이 좀 이슈가 됐었고 마누라 여동생 이 사람들이 좀 이슈가 됐어요. 저희 데이터는 어디서 가져왔냐면 통일부에서 북한 정보 포털이라는 곳에 가면은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 공개했던 동향을 검색할 수 있게 돼 있고 기간에 따라서 그 엑셀도 다운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날짜, 내용, 수행자 순으로 나오는데 이 수행자에서 막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오는데 이게 호명되는 순서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에서 분학, 뭐 통일부나 이런 데 연관하는 분석을 했을 때는 이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일부는 여기에 포함은 되어 있지 않지만 사진에 보니까 여기 돌아다니더라 이런 사람도 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걸 먼저 다운받아서
이게 그냥 이렇게 막 묶여져 있어가지고 저희 네트워크 데이터 상태로 바꾸려고 저희 조원들이 막 이렇게 막 열심히 핸들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저도 이제 한번 만져봤지만 이 인여빙멸은 이게 열과 행이 너무 많아서 불가능했고 그 링크 노드리스트 정보로 이렇게 나중에 정리가 됐고 그다음에 이거는 신종 선생님이 이제 R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했던 화면들. 그래서 이제 제일 재밌는 흥미로운 쪽으로 이제 넘어왔는데 먼저 그 넷마이너하고 R로 했을 때 어떤 자료가 나오는지 쭉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실무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좀 중요하게 보이는 것들을 찾았던 것들을 이렇게 큰 것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사실 이제 좀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더 자세하게 찾을 수 있는데 이제 그냥 큰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인자, 비선실세 내각 이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누군지 그 어떻게 변하는지랑 그다음에 이제 여성분들의 그 위치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막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룹이 이렇게 무리지어 있는 형태를 보이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연관성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봤는데 저는 이제 이미 이 사람이 누구 뭐 군인이면 군인이고 뭐 참모총장이면 그런 걸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나와서 보면은 그냥 군대 이렇게 나왔네라고 하는데 이 자료로만 봤을 때도 이 사람들 이렇게 연관되어 있겠구나 해서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실제 그룹인 이런 걸 찾아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12년도 자료고 13년도, 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이것만 그냥 쭉 봤을 때도 연도별로 뭔가 막 요동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시지 않습니까? 그냥 쫙 한번 봤을 때도. 그래서 그 뒤부터 계속 나오는 조용한 누구예요? 그게 나. 뭔가 갑자기 뜨지 않습니까? 뜨는 별 중에 하나인데 이 중에 이제 처음에 선언을 말씀드렸던 이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면 아무도 없어요. 지금 2019년 현재 아무도 없어요. 아 그래가지고 다 죽었던지 실각했던지 없어지는데 지금 이 제일 여기서 다들 아시는 고무부는 1년 김정은이 이제 집권한 지 1년 만에 이렇게 사형을 당하는데 이게 재판 받는 방향 그 장면이고 사형 당하는 여기 매달려가지고 뭐 일각에서는 이게 기관총 4개짜리입니다. 이게 대공포인데 거의 한 뭐 2.3km 정도가 나가는 대공포를 이렇게 나가는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막 크게 하는 기관총인데 이거를 사람한테 쏴서 형체도 없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사체를 뭐 사냥개들이 먹게 뭐 냅뒀다 이런 식 이렇게 막 공포 정치 김정은식의 공포 정치의 시작을 알린 사건이 됐습니다. 이걸 보면은 지금 제가 표시해 놓은 게 그 문구차 후회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지금 여기 6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 명은 여기 없는 한 명이 있는데 그 국가보위부장이라고 저도 지금 국정원장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냥 시작하자마자 딸리고 시작해서 여기 아예 안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아직까지 12년도에는 보면 뭐 최룡해도 있고 장성택도 있고 민원호도 있고 좀 권력이 분산된 것 같은 느낌이 있고 그 이유는 아직 초기라서 권력 같은 게 정리가 되지 않고 굉장히 불안정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있었는데 바로 이제 장성택 2014년 말에 처형되고 이미 권력의 중심에서 멀어지는 모습이 장성택이 13년 12월에
처형됐는데 13년도 통틀어서 이제 다소 약해진 모습 먼저 보였고 이 두 명만 이제 남았어요. 최태복하고 김기남인데 사실 이 사람들은 이빨 빠진 호랑이고 굉장히 김정은에게 굴욕적일 정도로 그 충성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여기 그림에서도 굉장히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람들만 나옵니다. 네, 이걸 뒤에 더 보면 계속 주변 부에만 오르다가 이렇게 점점 계속 주변 부에 오르고 2018년부터는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19년도에는 뭐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 같은 그런 명부에도 오르지 못했다라고 하고 최종적으로 그 장이차 그룹은 다 아웃됐다는 것을 그 보면은 누가 이제 힘을 잡았냐라고 하면 이 사람 최룡해, 황병석 이 두 사람. 근데 이 두 사람도 이 권력의 파도를 좀 타는데 그리고 이 뜨는 별 조영원 아까 물어보셨던 조영원인데 최룡해라는 사람은 김일성이 이제 북한을 이제 토대를 잡을 때 그 굉장히 중요한 동료 중에 하나였던 최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그냥 금수저, 뭐 혁명지방 이렇게 해가지고 애초부터 굉장히 권력을 잡고 있던 사람이었고 장성택 뭐 이런 사람들과 이제 권력의 균형을 맞추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김정은의 외형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김일성을 많이 따라합니다. 김정은이가. 그래서 김일성과 관련된 그 측근들을 같이 데려가서 이미지 메이킹하는 그런 전략이 좀 있기 때문에 최룡해도 아마 그 전략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색깔하고 크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노드의 색깔하고 이 크기. 색깔은 제가 뭔지 모르겠는데 네. 크기는 이제 빈도. 네. 색깔은 그냥 서로 다른 입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한 거 아니에요? 색깔은 무슨 리시버 뭐 그렇게 나왔는데 리시버 받는 네. 저도 이제 그거를 이제 질문을 하려고 이제 메모해놨는데 리시버 이렇게 나왔으면 이 노드에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시버라고 하면 받기만 하는 노드, 트랜스퍼라고 하면 이제 주기만 하는 노드, 오디너리라고 하면 뭐 주고받는 뭐 횟수가 많고 이제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데 저거를 지금 모양은 뭘까, 크기는 뭘까, 이제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네트워크 분석할 때 중요한 거가 이제 모델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 있어요. 무엇을 노드로 할 것인지, 무엇을 링크로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이제 시각화를 할 때 이제 뭐 색상, 모양, 크기 이런 것들로 이제 정보를 좀 더 직관적으로 시각화를 하는데 저게 지금 무엇을 가지고 선택했는지 이제 이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이 법률을 보니까 사료하고도 같은데요? 아니 그거랑 별개 말을 하고 다 별개라서 그리고 좀 여기서는 되게 워드 클라우드를 자축해 아까 화면에서 근데 우측에 이제 네트워크 시각화를 이렇게 보여주니까 이게 좀 시각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 링크는 어떻게 정의하셨는지 이게 그 날짜가 있고 김정은이 있고 그다음 수행자도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쭉 늘어들어서 그 데이터를 사용했는데 사실 원래 AB는 이게 호명 순서고 뒤로 갈수록 좀 약해지는 그런 거를 좀 대신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이게 저희가 원하는 정확한 모델링을 해서 표현을 한 건 아니어가지고 조금 제한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뭔가 유명한 게 나와서 그래서 그 앞순위에는 가중치를 더 주고 그 총 40번까지 순위가 있는데 다 가중치를 달리 줘서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뒤에 불리는 사람들은 이제 좀 주변부로 가는 모양.
그리고 그러면 저기 시작점이 이제 중요한 사람이겠네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각 일자별로 그 호명 그 단위가 쭉 수백 개 아니 한 몇백 개 정도 있었어요. 네. 날짜별로 그 모임 되게 재밌는 것 같은데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저는 이제 김정은을 염두를 해두고 사실 좀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 채룡에 보면 채룡의 장성택, 김양건, 강석주 이렇게 라인이 한번 패스가 경로가 되잖아요 지금. 네. 그 경로는 그러면 채룡에서 강석주까지 이어지는 뭔가가 그 발견이 된 게 있는 건가요? 이게 제 생각에는 이 단골 최룡의 장성택, 김양건을 우를 치면은 그 당시에 대남 성전 홍보니까 통일부 장관 같은. 근데 북한의 통일부는 저희처럼 뭐 외교적으로 해보려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남한을 전복시키고 이런 걸 고민하는 그런 데입니다. 그런 데고 강석주가 그때 무슨 총리였는데 아마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나왔던 경우가 많아서 아 그렇게 같이 나왔던 경우가 많아서 그렇지 않을까.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자주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크기는 횟수인가요? 나오는? 크면은 수행을 많이 한 거네. 출연을 많이 하고. 그래서 다시 최룡의 이제 그 본론으로 권력자들로 돌아가서 최룡은 그런 사람이고 황병선은 이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주변부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황병선은 군인입니다. 최룡에는 이제 금수저. 이렇게 있다가 장성택이 제거되니까 최룡이가 보면 이렇게 스타형으로 이렇게 최룡의 중심으로 다 이렇게 권력이 재구조가 되는데 북한에서는 이런 거를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룡을 좀 뜨다가 바로 견제자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견제자를 만들어서 아마 지금 시기가 이런데 15년, 16년도에 뭐 최룡해가 뭐 아우스탄 같은 비슷한 혁명화 노동 한번 갔다 옵니다. 뭐 김정은한테 마음에 안 들었거나 아니면 김정은이 군기업을 딱 잡으려고 그러는데 그 갔다가 최룡이 지금 약간 살짝 죽었다가 그 사이에 이제 조용훈이 뜨는 거예요. 조용훈이라는 그 언론에 조용훈을 비선 실세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항상 같이 다녀요. 어딜 가나 딱 최측근의 비서처럼 이렇게 보좌하고 다니고 그래서 이런 조용원, 최룡일, 황병서 이런 식으로 구조가 조금 안정화가 되고 이런 식으로 있다가 황병선이 이제 점점 힘이 약해지는 게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최룡의 조용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아마도 그 조용원이라는 인물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직책이나 권한에 있어서는 큰 사람은 아니에요. 아마도 최룡에는 권한이 되게 많고 독자활동도 되게 많이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얘가 말을 안 들으면 얘로 바로 칠 수 있게 이렇게 맞춰놓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미드를 중심으로 봤을 때 조용원이랑 최룡에는 그 전에 하고 양상이 완전히 다르네. 그러니까 완전히 집중됐다면 이제는 그냥 밖으로 빼는 뭐 역할이 달라졌네. 역할이 최룡이는 그 저희도 치면 약간 딱 많진 않은데 이낙연 국무총리 같은 그런 위치고 조용원은 직책은 급으로 치면 좀 낮습니다. 근데 항상 같이 다니니까 그리고 먼저 보면 되고 측근들 두지 않나 봐요 조용원 측근들 뒤에 또 그리고 이제 김영남, 박봉주 이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북한이 자기들이 이제 집안일 하시는 분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뭐 기근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서 돌봐주고 뭐 태풍 발생했다 하면 이 사람들이 가서 돌봐주고 대신
그런 것들 해주는. 근데 이 사람들은 엄청 옛날부터 이런 역할을 계속 쭉 해오시는 분들이고 권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약간 상징적인 의미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계속 그냥 주변에서 계속.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사람들 역할을 알고 보니까 아 이게 여기에도 이렇게 표현이 되는구나 하면서 이게 보면서 되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은 고모 부부지 않습니까? 이 여동생이고 김정일의 여동생이고 김정은의 여동생이고 그리고 마누라. 근데 이설주는 보면 퍼스트 레이디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그 퍼스트 레이디 정도의 적당히 그 중간에 위치해서 계속 나오고 김경희는 처음에 이렇게 이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 정도를 하다가 장성대 처형되고 나서 점점 멀어진다. 이 20어로만 나오니까 끝에로만 나오니까 점점 사라지다가 이제 여기서 아예 그냥 은퇴 처음 하고 김경희가 나가니까 이제 김여정이 등장합니다. 이 김여정이 자기의 입지를 다지다가 지금 여기 2018년에 잠깐 사라지는데 이거는 제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 김여정이 실각을 하거나 그러질 않았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작년에 막 남북 회담하고 뭐 이러느라 굉장히 유화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김정을 대신해서 집안을 대표해서 김여정이 단독 행동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김정은과 같이 동행한 게 데이터가 잡히지 않았고 또 이때 직책이 선전성동부 부장이라고 해서 부부장이라고 해서 저희로 치면은 그 옛날 척화대에서 막 행사 준비하고 막 비싸지. 의전? 의전. 의전하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호명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표현이 안 됐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그래도 조금 그 점점 지위가 높아져가지고 약간 승진처럼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여기에 조금씩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룹을 어떻게 형성되고 저희가 찾을 수 있는지 두 개만 제가 찾아봤습니다. 군 그룹이랑 그다음에 조영원 이 미사일 사업에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처음에는 여기서는 뭐 딱히 뭐 군이다 아니다라고 하기 좀 굳이 한다면 뭐 최룡의 마원춘, 현영철 이런 쪽이 이제 군 쪽이고 뭐 이쪽은 뭐 다른 쪽인데 그 뭐 내각이나 당 쪽인데 이게 뭐 딱 구분돼 있거나 뭐 유의미한 그런 내용은 없었고 이제 보면은 이건 제가 뒤에서 찾았다가 다시 와서 보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있는데 딱 그 황병서가 잡았을 때 보면은 황병서 기준으로 이렇게 리시빙돼 있는 그룹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다 그 군인들, 장성들. 군 뭔가 이 중요한 노드가 하나가 있고 이 주변에 이렇게 형성된 게 한 그룹이겠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는데 찾아보니까 군 그룹이었고 여기 제가 이제 보다가 이 따로 떨어져 있는 이 그룹 뭘까라고 보다 보니까 이게 점점 이쪽 그룹이 생기는데 찾아보니까 이 리만건, 홍영츠 이런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저희로 치면 군수 방사청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미사일 네트워크가 점점 나타나요. 처음에 좀 약했다가 한 2016년부터 미사일 네트워크가 엄청 생기다가 이때도 막 다 미사일 네트워크 엄청 많이 나요. 이 시기가 미사일 엄청 쐈지 않습니까? 16년부터. 그러니까 계속 그 쏜데 현직 수사에 이 사람 계속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2018년도에 또 특이한 게 그 미사일 레터가 안 보입니다. 이게 왜 그랬냐? 작년에 안 샀습니다. 협상해야 돼. 그러니까 또 여기 안 나오는 게 나오는 거예요. 군도 약간 그냥 약하게 그냥 군 행사에만 조금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현재인데 또 요즘에 올해 또 엄청 여름에 진짜 장난 아니게 쌌는데 자고 일하러 쓰고 자고 일하러 쓰고 땄는데 그때 이 사람들 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미사일 지휘소 옆에 보좌하고 있고 여기 모니터 설명하고 있고 그런 사람 이런 거를 찾아보니까 아 이렇게 묶여 있고 이 그룹을 찾아낼 수 있구나 그 정도로 분석이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진짜 20분 안에 했었는데 25분이 넘어가지고 이 정도를 찾아봤고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조원들이랑 토의해봤을 때 아예 모르는 사람이 나와도 이렇게 보일 정도로 이게 굉장히 유용한 도구고 유용한 분석 방식이다라는 거를 과제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하나 아까 그 그룹 했던 페이지 네. 이 그룹을 분석을 하실 때 시각화를 할 때 그래도 군인, 미사일 전망자 뭐 이런 거를 그냥 이렇게 그리신 건가요? 이거 위에 이거 네, 그냥 저희가 제가 지금 그린 거거든요. 지금 PPT에 제가 보고 제가 넷마이너를 사실 잘 네, 지금 다루지 못해갖고 진도를 좀 빨리 나가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런 거를 표현을 할 때 뭐 저렇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막 그림을 그리고 이제 그 군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네. 저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이제 노드의 속성에 이 사람의 이제 노드랄까 프로파일에 그런 정보가 이 사람은 군인이다 내지 미사일 담당자라는 정보가 있으면 이제 그 자동으로 이렇게 클러스터링 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할 때 이제 모델링 할 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노드라든지 링크에 이런 속성 정보를 이제 수집한 정보가 있다면 다 이제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뭔가 분석을 하실 때 내가 어떤 관점에서 좀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지금 것처럼 이제 어떤 역할이겠죠. 군인인지 아니면 미사담당자인지 이제 그거를 뭐 클러스터링 분석을 한다면 저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는 이제 수고를 조금 줄일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하는 것도 이제 앞으로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드를 표현할 때 우리가 지금 이제 노드의 이제 유형, 뭐 리시버라든지 트랜스퍼라든지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거는 이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모양이나 색깔이거든요. 만약에 이제 아까처럼 했다면 저 노드의 이제 스타일이라는데 저 노드의 뭐 색상을 군인은 빨간색, 내지 미사일 담당자는 뭐 초록색 이렇게 했다면 뭐 이제 범례만 밑에다가 적어준다면 빨간색은 뭐 군인, 뭐 초록색은 미사일 담당자 뭐 이렇게 표시된다면 바로 이제 직관적으로 알 수도 있겠죠. 넷마이너에서는 저렇게 클러스터링을 이렇게 되게 둘러싸가지고 이렇게 표현해주는 방법은 없죠. 아까 속성 주게 되면 색깔이나 모양 비슷하게 할 수 있어요. 저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속성이 있다면 그 명확한 거잖아요. 이렇게 박스도 쳐주고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진도도 많이 나가셨고 되게 이게 자료 준비하고 저 정도까지 하려면 힘드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바뀌셨나요?
SNS 마케팅 사례 발표를 준비를 했는데요. 앞에서 발표하신 분들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분석도 하시고, 근데 저는 뭐 그런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번에 그 조사하면서 알게 된 거 좀 그냥 공유하는 차원, 그냥 알려드리는 차원. 저도 이제 이번에 알게 됐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냥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뭐 어떤 걸 해야 될까를 저희 조원들하고도 많이 얘기를 해보고 했는데, 제가 이제 이쪽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까 마케팅 부서분들하고 좀 도움을 청했어요. 근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챗봇에 대해서 얘기를 하길래 저는 이제 몰랐던 분야라 이런 걸 한번 말씀드려보면 어떨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3%라는 게요. 대부분 이제 기업들은 다 그 상품을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선택을 받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상당히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데, 이 커뮤니케이션이 뭐 예전에는 뭐 광고라든지 뭐 홍보라든지 뭐 홈페이지도 만들고 이러면서 많이 활동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모바일 쪽으로 좀 이렇게 그 환경이 좀 바뀌면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대부분의 기업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입고 있는 옷, 뭐 탑10이나 뭐 유니클로나 뭐 아디다스, 이제 이건 두타몰에서 샀는데,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구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핸드폰에 어플리케이션을 깔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기업들은 전부 다 어플리케이션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깔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3%라는 거는 그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 중에 그 회사의 어플리케이션을 까는 비율, 다운로드하는 비율이 3%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다운로드 비율이 저조한데, 저희 이제 이 동기분들 중에도 대중적인 소비재 제품 회사에 다니시는 그 클리오에 다니시는 부회장님 계신데, 클리오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있으시잖아요. 네. 저도 그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아마 그 클리오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어느 정도 되나요? 많지 않습니다. 저도 안 들어가 봤습니다. 이게 이런 상황이에요. 어플리케이션인데 마케팅을 담당하시는 상품 개발. 근데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고 회원 가입하고 뭐 인증하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좀 뭐 물론 이제 젊은 친구들은 거기에 따라서 뭐 혜택도 있고 하면은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뭔가 복잡하고 뭔가 귀찮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례로 이제 저 1학기 때 수업했던 것 중에 그 이제 토스라는 어플을 한번 누가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깔았는데, 이제 토스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많이 확산시키기 위해서 뭐 돈도 주더라고요. 10만 원 막 주고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다운로드를 받고 하는 게 쉽지 않다 하는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호텔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1년에 한두 번 정도씩은 숙박시설을 이용하실 텐데, 그 숙박시설을 이용하시면서 그 숙박시설의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거나 그런 분들은 아마 거의 없지 않나, 거의 없을 겁니다. 저희 그 엠베서더 같은 경우도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다운로드를 실제 하는 거는 몇만 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년에 한 100만 명 이상이 이용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그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하면 많이 확산을 시킬까, 많은 사람들이 깔게 할까, 이런 노력보다는 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이 어플리케이션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메신저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해보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여기 지금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모바일 SNS 메신저가 좀 나와 있는데 다 잘 아시나요? 저는 이번에 좀 많이 알게 됐거든요. 잘 몰랐었는데 왓츠앱이나 페이스북 메신저는 들어봤으니까 알고, 뭐 위챗이나 큐프, 뭐 스카이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저희 이제 호텔이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고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제가 뭐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뭔가를 그냥 알아보니까 왓츠앱 같은 경우는 뭐 북미 지역에서 거의 대부분 많이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2014년에 페이스북이 190억 달러에 인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위 두 개 다는 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북미 지역이나 뭐 인도, 멕시코, 브라질 그리고 유료 서비스라고 하더라고요. 그 왓츠앱 같은 경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상위 왓츠앱 페이스북 메신저, 그다음에 위챗 큐브 이게 미국,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구가 많고 많이 이용한다는 건데 위챗하고 큐프는 그 중국의 텐센트라는 회사에서 만든 플랫폼인데 같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위챗하고 큐프를. 그래서 뭐 중국에는 3대 IT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BAT라고 해서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 텐센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메신저. 스카이프는 들어보신 분들이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저희가 스카이프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시절에 좀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 이거 역시도 그 2011년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인수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에스토니아에서 생겼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스냅챗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사진 때문에 아마 좀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거기가 사진이랑 그 메신저랑 같이 서비스하는 바이버도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카카오톡이 여기 없죠. 한국에서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버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고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인들이 좀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하네요. 이게 뭐 보안 같은 그 다음에 라인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요. 일본이나 뭐 동남 쪽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텔레그램은 저도 많이 쓰거든요. 친구들이랑. 이게 이제 이것도 이제 보안이 좀 많이 향상되어 있는 그런 메신저라고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이런 메신저들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메신저를 활용해서 한번 해본 그런 어플리케이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 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보면은 우리나라에 작년 2018년에 외국인들이 방문한 숫자가 한 1,5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이 중에 상위 10개국가 1위부터 10위까지 여기가 전체 외국인의 80%를 차지를 하고요. 이 중에 러시아를 제외한 중국, 일본, 대만, 미국, 홍콩, 태국, 말레이시아, 부산, 필리핀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메신저가 이 세 개. 그래서 이제 이 SNS 메신저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에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이제 저희 그 회사에서는 이용하고 있는 버드파이어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건 이제 그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좀 이따 제가 이제 시연을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 지금 카카오톡 뭐 플러스 친구라든지 이런 거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DM 같은 걸 보내게 되면 이메일보다는 훨씬 더 높은 오픈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플리케이션 까는 거랑은 다르게 여러분들 왜 그 카카오톡 있잖아요. 카카오톡에서 여기 요 사람 모양 요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검색에서 지금 저희 이거를 이제 뭐 오래전부터 한 건 아니고 이비스 앰베서더 그러니까 저희 호텔 24개 중에 한 군데만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잘 될 제가 봤을 때는 뭐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게 챗봇이라고 해서 되게 잘 되고 막 그러진 않더라고요. 근데 일단 한번 보시면 여기 검색에서 이비스 앰베서더 인사동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이런 게 나오거든요. 채널이 나와서 이 채널 추가 요거만 딱 누르시면 요거만 딱 누르시면 이제 일반적인 다른 그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하고 있는 아마 클리오도 하고 있는 걸 제가 확인했거든요. 확인했는데 클리오 같은 이제 요런 게 안 나오는 거죠. 요 그 제네릭 메일이라고 하는 게 안 나오는 거고 요 칩 버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면 이런 제네릭 메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칩 버튼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바로 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가 궁금하다, 와이파이가 궁금하다 이렇게 치게 되면 바로바로 이제 대답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시간이 많으면 제가 요거 가지고 좀 많이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좀 많이 없으니까 한번 여기서 이제 쳐가지고 질문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밑에 칩 버튼을 눌러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다고 업체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이 채널을 통해서 이벤트나 여러 가지 뭐 패키지나 이런 것들을 홍보를 오기도 하고요. 주요 질문에 대한 키워드네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저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저희 그 이비스 엠베서더 인사동에 대한 그 채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그 대시보드를 통해서 뭐 분석하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요거를 한번 좀 다운받아서 좀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를 좀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뭐 분석을 해준다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제 아무래도 그 호텔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안내에 대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깔지 않고 이런 그 카카오톡 친구 플러스 친구만 해서 채널이 되면 안에서 이제 그런 칩 버튼이나 제네럴 메뉴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안내를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핸드폰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호텔 같은 경우 재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재질문율이 많이 하락돼서 인건비 상승 효과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대시보드를 통해서 고객들의 주요로 관심사를 확인할 수 있고 그걸 또 분석을 해가지고 나중에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죠? 저런 서비스가 네. 앞서 그 랭킹된 그 메신저 서비스에도 지금 현재는 여기만 하고 있고 카카오톡이랑 라인이랑 페이스북, 위챗인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전체 우리나라에 온 그 1,500만 명 외국인 중에 1,974만 77% 정도가 이 세 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그 엠베서더 대리 다 하시고 있나요? 엠베서더는 요거 카톡까지. 혹시 그 효과가 그게 이제 8월 달부터 시작했거든요. 올해 8월. 그래서 효과를 제가 데이터를 봤는데 너무 미비해서 여기 이제 업체분이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되게 열심히 한다고. 버드파이어 네네, 버드파이어가 이제 저희 받으시나요? 용역사 협력 업체. 기술적인 질문 잠깐. 네네. 그, 기술적인 네, 그 악기 제가 이거 먼저 발표를 이전에 1학기 때 했잖아요. 그래요? 네. 뭐죠? 네, 그걸로 뭐 서비스도 저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머신러닝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순위권이 막 바뀌는지 지금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바뀌고 있는지는. 그래서 그 안쪽에 해당하는 내용 잘 모르시겠죠? 예. 네. 머신러닝을 통해서 동작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한 사항이라서 개인적으로 결과는 좀 부탁드릴게요. 예, 한번 확인해볼게요. 업체를 바꿔야겠네. 하시는 거 그냥 하시고. 그럼 이런 버드파이어 같은 프로그램도 하시는 거예요? 그건 안 듣는데 제 플러스 친구 쪽 마지막 하고 있어요. 이거는 까는 사람들은 방문객들만 깔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무나 그러니까 프로모션을 해야지 이 사람들이 깔 건데. 그렇죠. 이거를 모르죠. 이거를 깔아야 된다는 것 자체를 이제 홍보를 해야 되는 건데 일단은 저희 그 호텔에 보면 그 QR 코드를 갖다가 이렇게 해놓긴 했어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안에서 어떻게 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궁금한 것들, 뭐 조식이 몇 시에 시작한다든지 어디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럼 바로바로 여기서 하면 되는데 그 QR 코드를 통해서 이것들이 이제 그 채널로 돼서 이제 되는데 많이 깔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조식 쿠폰을 그
요 그쵸, 챗봇으로 그럴 수 주면 있죠. 어떨까요? 괜찮은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뭐 이메일로 준다든지 아니면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서 그냥 줄 수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챗봇까지 되니까 그런 것들도 하면서 플러스로 챗봇이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또 질문 아니 뭐 개인적인 것보다도 만약에 지금 기존에 챗봇 전에 이제 그 직원들이 계시면은 챗봇에 해당하는 그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상담원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거를 그 외주 주신 그쪽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냐면은 지금 마케팅 부서에 있는 분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마케팅 부서분이 IT 전공자가 아니라서 현재까지는 그 관리자 모드를 쓰시는 그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그 버드파이어를 하고 있는 업체가 인더코어라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저희 회사 직원이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몇 개 질문 던져봤는데 인식 못하는. 그러니까 그건 그거는 답- 그렇죠. 그러니까 칩 버튼을 얼마나 잘 해야 되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기도 해요. 칩 버튼을 또 관리하는 관리자분도 있더라고요. 몇 개 어떤 질문은 잘 하는데 어떤 질문은 또 잘 안 되고. 네, 그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머신러닝을 동작을 시키게 되면은 25개 만약 여기 이제 있는 분들이 같은 질문 25번 정도를 하면은 러닝을 해요. 거기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뭐라나 관리자의 분들이 답변에 해당하는 걸 달아주면은 이제 그게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위권이 이제 바뀌면서 맨 앞에도 뜨고 이렇게 이제 바뀌는데 거기까지는 지금 적용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맞아요. 추가 질문 없으면 네. 제가 이 IT 쪽을 잘 몰라서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새로운 거 같아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마지막으로 사실 시간 관계상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자율주행 기술의 R&D 분석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준비했고요. 저희 조언은 안지원, 김미령 기관이 어느 점 채용만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거는 자율주행 기술의 R&D 분석을 주제로 구성원을 우리가 과제와 인원을 노드로 해서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가 시각화해 보여드리고 수행 계획, 분석 목표 등등 해서 분석 결론에 이르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 구성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김미령, 최명환 총 5명이고요. 과제를 중심으로 모델링을 개발하고 데이터를 정리하고 이 1년의 전체 과정에서 반대를 해도 맞습니다. 실제 역할을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과제나 목표 설정을 공동 작업을 통해서 했고요. 그리고 발표 내용 중에 수급 데이터 정의까지는 제가 그 뒤에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설명한 부장이 자세하게 그래서 우리 그 데이터 마이닝 시간에 배웠던 크리스프 DM을 적용해서 비즈니스에 대한 전반적인 이유와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를 선택을 해서 분석을 할지 일반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제 선정에서 중요했던 것은 분석을 뭘로 할 거냐, 분석 목표와 범위를 설정하는 거고요. 데이터 준비는 투명한 학생이 근무하는 립스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이제 한국 특허청이 선정한 특허 관련 전문 기관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립스의 데이터를
모델에서 어떤 것들을 정보를 추출해서 AI를 개발해야 할까 그리고 시각화 분석, 결과 도출 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분석 관심은 이제 요즘에 한참 이슈가 되는 이 자율주행차 관련된 기술 관련된 것인데 이 자율주행 기술이 어떤 위치까지 왔고 현황과 그 기술 연관관계를 분석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을 했는데요. 특허 데이터는 이제 앞서 설명드린 믹스라는 회사에서 기술 관련 특허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산업분류 데이터는 한국 산업분류 데이터를 제공하는 그 회사 기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했고 학습 데이터로는 기술 산업을 매핑하는 것에 적용을 했습니다. 이 윕스라는 그 특허 데이터 전문 회사에서 특허 데이터 등록 문헌이 한 540건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다운로드를 이렇게 받았고요. 그리고 한국 표준산업분류에서 이 자료를 다운받았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뒤에 개념 데이터베이스를 기본적으로 설계하고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설명하는지. 네, 앞이 많이 거창한데요. 내용을 그러니까 분석 결과를 보시면 안 되고 좀 소개가 있었지만 실제 그 컨설팅 그 업체에서 이런 R&D 연구 분석을 어떻게 해가는가 과정을 사실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내용은 저도 뭐 이렇게 변리사나 아니면 전문 컨설턴트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런 과정으로 최초로는 그 목적을 확정하고 거기에 따른 콘텐츠를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콘텐츠 바처 사업이나 뭐 그런 공유 기반이 지금 발생하는 게 요즘은 한 분야의 콘텐츠만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막 여기저기 막 국방부도 모르겠어요. 맨날 사업을 해봐가지고 아는데 맨날 저 데이터만 가지고 해요. 해외 데이터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요 앞전까지 소개한 거는 그러니까 다양한 융합 정보를 뽑아내기 위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이제 쓴다. 그래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공유 기반이 된다면 원하는 것들을 다른 그 도메인의 데이터를 다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IT 기반이나 아니면 데이터 분석 가공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간중간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말씀드릴 거고 사실은 좀 시험도 저희는 네트워크를 지파이로 많이 합니다. 저희 컨설턴트는 소개해 주셨지만 넷마이너는 유료고 지파이는 무료고 게다가 저희 자체 솔루션이 있어서 솔루션으로 탐색이나 분석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시연을 하려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북한이 많이 뺏어오는 다음에 원하시면 시간을 원격으로 여기서는 또 설치하거나 막 그 시스템 조성에서 저희 회사에 원격으로 붙어서 이렇게 좀 해야 되거든요. 부족하면 부족한 부분은 뭐 다음에 한번. 말을 괜히 네 보시고요. 어쨌든 보통은 작은 데 같은 경우는 뭐 데이터가 몇만 건, 많아야 몇십만 건 가지고 하니까 뭐 엑셀이나 뭐 이렇게 좀 로컬로 처리를 하는데 저희는 전문 컨설팅 업체라서 최대 많은 경우는 뭐 1,000만 건, 2,000만 건에서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로컬에서 절대 안 되고 시스템이나 아니면 DB 기반 아니면 하드 기반 이런 데서 데이터 돌려서 또 결과 이런 과정을 거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데이터베이스를 좀 이용을 해봤고요. 간단한 교수님 이쪽 전문 분야신데 간단한 저희 데이터 들어갈 것들만 기본 설계를 해가지고 이거는 SQL 서버라는 곳에 한번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데이터가 수집을 한다 해서 바로 쓸 수가 없고 말씀하신 표주나 아니면 뭐 매핑 키 정리 이런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기본 정리를 사실은 다 웬만한 건 다 돼 있는데 이런 걸 한다라는 것만 적어놓습니다. 뭐 연도 아까 말씀하셨고 뭐 키 언어도 요즘은
저희는 이렇게 특허 회사다 보니까 각국의 전 세계 특허가 다 오거든요, 저한테. 근데 영어, 독어, 프랑스어가 기본이에요. 근데 한국어, 뭐 딴 데 같은 거 이스라엘도 오고 막 이렇게 이스라엘어가 있나? 근데 어쨌든 그런 어느 언어를 쓸지도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게 아까 말씀하신 표준어나 아니면은 뭐 대상정이나 뭐 이런 건데, 코드 단위 분석하고 뭐 주소, 여기 주소 분석하는 게 있는데, 주소가 보통 주소 이렇게 이렇게 스트링으로 다 쓰잖아요. 거기서 아까 8개를 하셨는데 12개입니다. 현재 최신 행정법은 12개 시도에 되게 많은데 몇십 개의 시공구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다 이렇게 텍스트 처리를 해가지고 다 뽑아내서 그걸 코드로 다 만들어 놓고 분석에 들어가야만 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공 작업하고요. 큰일 났네. 네, 이런 거 그냥 원래는 간단히 소개시켜드렸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최초의 데이터가 오면 이 데이터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탐색을 하는 거죠. 데이터 마이닝을 했을 때. 그래서 근데 이거는 막 분석하기 위한 결과를 도출하는 게 아니고, 이 도대체 내가 만든 데이터가 어떤 의미가 어떤 구성을 하고 있는지 탐색을 하는 거고,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한 분야 중에 텍스트, 특허는 텍스트로 대부분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기술어를 다 뽑아내고 그거를 연관성을 처리한 다음에 다른 거랑 융합하기 위해서 딥러닝을 썼습니다. 실제 하고 있는 거라서 모듈만 이렇게 좀 갖다 썼습니다. 왜냐면 특허랑 아까 통계청에 있는 산업분류 이렇게 매핑하는 게 있는데, 매핑 해놓은 게 전문가들이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엄청 안 좋습니다. 안 맞습니다. 그거는 룰 베이스라고 해서 A 코드는 B나 C 중에 뭐 몇 프로, B는 한 40% 될 거고 C는 15% 될 거야. 이런 정보라서 분석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인가부터 이제 딥러닝이 나오면서 딥러닝으로 학습을 통해 가지고 매칭 작업을 하고, 저희도 다음 서비스 때 이거를 다 공식으로 사용하려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딥러닝 모델은 아까 말씀드린 요 기술 용어 추출은 특허 텍스트에서 형태소 분석기를 통해 가지고 정비도 하고 그래서 용어를 이렇게 뽑고요. 그래서 그게 네트워크에서 노드로 들어갈 거고, 얘는 특허랑 산업을 매핑하기 위해서 작년에 배웠던 것 좀 나옵니다. 네, 요거를 이렇게 입력셋으로 하고 랜덤 멀티모델 딥러닝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DNN, CNN, LSTM이 RNN입니다. 그게 요즘 이렇게 LSTM으로 본격적으로 이름으로 쓰이고 있고요. 앙상블이라는 거 배우셨잖아요. 여기서 가장 좋은 거를 선택해가지고 그때마다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하는 TM인데요. 그래서 기술 용어 뽑은 거는 자율주행이다 보니까 엄청 잘 뽑혔습니다. 케이스 엄청 잘 잡아요. 노이즈 많거든요. 네. 요거 보니까 엄청 잘 나왔고요. 그리고 요거는 아까 딥러닝 가지고 결과 나온 건데, 그래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80% 테스트 셋 가지고 학습시키고 20% 가지고 검출한 건데, 각각은 거의 70%대가 나왔어요. 근데 앙상블로 하고 나서 83%가 나왔습니다. 엄청 높은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높냐면 높은 건지 모르겠어요. 높은 거예요. 한 80% 아니 90% 가려면 최소 그것만 5년 이상 해야 90% 나온다는 전문가들의 얘기고요. 요거는 저희가 거의 1년 가까이 계속 트레이닝 시키고 막 한 거라서 그나마 이 정도 나온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용을 했고, 또 하나는 네트워크 할 때 연관성을 좀 하기 위해서 물론 빈도나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알고리즘을 쓰고 있는데, 여러 개 있는 2개만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FB 그로스는 잘 아시죠? 맥주 살 때 기저귀 살 때 맥주 많이 사더라, 그 알고리즘입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이런 처리를 통해서 하는 건데, 저희도 기술 용어 간의 거리 연관성을 맥주 살 때 기저귀 사더라 이런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거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나온 PMI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구글 알고리즘하고도 연계가 있는데요.
찾아보니까 넷마이너에도 아니면 지파이에도 페이지 랭크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랑 이거랑 엄청 같이 나오네요.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 그래서 이게 그거랑 좀 비슷한 거 아닐까 생각을. 수식은 저도 어쨌든 또 단어 간의 연관성을 좀 뽑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기본 그런 뭐 여러 또 가공을 통한 실제 분석할 데이터가 다 마련이 된 겁니다. 그때 이후에 잘 아시듯이 원하는 분석을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저희 솔루션이나 아니면 저희 컨설턴트가 사용하는 툴을 그냥 카피를 한 겁니다. 그래서 특허 회사 그리고 지적 재산 회사는 결국은 그 기술 데이터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영향력, 점유율 이런 것도 시장 점유율 어쨌든 자율주행인데 이게 원래 시연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 딱 누르면 어떤 놈이라는 게 나와야 되거든요. 너무 많잖아요. 안 나오면 어느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를 좀 확인할 수 있고 이거는 특허 활동 지수, 결국 R&D 활동 지수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대표적인 이제 기업이 나오고 있네요. 고려대, 자율주행에서 고려대, 한국전자통신, LG전자, 국방과학연구소 얘들이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드론도 있고 아마 내부 기술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이 나왔다고 특허내는 게 아니고 거기에 특정 요소 기술이라도 하나 나오면 다 특허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현대자동차 얘들이 이제 이쪽으로 많이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고 지수 같은 경우는 한 데이터 가지고 뭐 빈도 많다 이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이런 알고리즘이나 통계 룰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많이 쓰이는 그리고 방사형 그 차트도 많이 쓰이는데 아까 그 비슷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여기 아까 그 IPC라는 거 이렇게 말씀 1차에서 그러니까 1차 발표 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각 기업별로 대표 기업이 현대자동차 이런 데서 어떤 것들을 하나 봤더니 차량 일반, 탐지기, 감시기, 속도 제어, 이미지 데이터 처리, 무선 방해 결정 이게 탑 3에 해당하는 것만 뽑은 건데요. 결국 그 자율주행에서는 저게 그 메인 기술로다가 계속 뜨고 있다 이런 거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이런 크로스 매트릭스라는 그 솔루션이 막 바꿔가면서 히팅 맵하고 비슷한 거죠. 어느 쪽에 이거는 좀 제가 데이터를 작게 잡아가지고 540건밖에 안 돼서 그런데 막 10만 건, 20만 건, 100만 건 가면은 이게 그 등고선 맨처럼 나와요. 시커멓게 어디가 시커먼 곳은 거기 기술이 막 집중돼 있고 클러스터링 돼 있는 그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요게 그 특허 데이터랑 아까 그 산업 데이터랑 매핑한 결과의 그 활용 데이터 중에 하나입니다. 딥러닝 가지고 만들어 놓고 본 건데 2010년도부터 이게 기술이 자율주행이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도부터 좀 발전을 하게 됐는데 그 전에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논문도 있고 막 수치 범위의 차이는 있는데 10년도부터 이게 발전했는데 잘 보시면 산업하고 매핑하고 보니 산업이 이제 다양한 산업에서 이게 쓰이기 시작한 겁니다. 예전에는 자율주행 해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한국만 이렇게 되고 구현이 안 되고 그냥 연구만 이렇게 되다가 이제 뭐 연구 과정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 그 제품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 산업에서 저게 막 쓰이기 시작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뭐냐면 기업 데이터를 붙인 거니까 사실 아까 기업 데이터가 엄청 비싸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산 기업 데이터는 사실 1년에 2억짜리입니다. 1,800. 건수가 좀 다르죠. 근데 해외 데이터까지 저희는 쓰다 보니까 1년에 2억 내고 그걸 쓰고는 있는데 저희도 정보회사 데이터를 많이 팔거든요. 건당 몇십 얼마 안 돼도 분석할 때 말씀드렸듯이 몇백 건, 몇천만 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살 때는 엄청 많이 커져요. 어쨌든 그런 기업 데이터 가지고 한 건데 학교가 R&D 연구라서 그런지 뒤에 결과도 있지만 학교가 특허를 많이 냅니다. 사실
교수님들 그 성과 측정도 있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사실은 산학 협력 그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 분야라서 그걸 볼 수 있고, 그냥 이 대시보드는 요거는 지금 이렇게 내년 초 런칭을 목적으로 만들고 있는 개발 제품에서 한번 돌려본 겁니다. BI 서비스인데요. 태블러 쓰셨잖아요. 저희가 클릭이라는 제품인데 태블러는 로컬에 좀 강해요. 개인이 쓰시는데 강하고, 클릭이라는 제품은 세계 3대 제품 중에 하나인데 클릭은 서비스로 만드는데 좀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자율주행을 딱 누르면은 이렇게 지가 알아서 하고 해주는. 북한만 아니면 시연을 딱 해서 짠 건데 북한 때문에 끝나가네요. 질문은 안 받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기본 분석을 한 거고, 정량 분석을 한 거고, 네트워크로 가는데 GPy D3 그리고 파이썬의 네트워크 X라는 그 패키지가 있는데 그거를 찾았습니다. 특징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똑같이 엑셀 그 넷마이너처럼 엑셀이나 CSV 이런 것도 되고 제이슨 제이슨은 저거고 GPy는 GML이라는 자체예요. 이렇게 형식이 좀 있습니다. CSV, 엑셀은 당연히. 근데 500 몇 건이니까 그렇지 뭐 몇십만 건 할 때는 사실 DB에서 추출된 쿼리 가지고 저걸 다 만들던가 아니면 그 개발자가 사실 붙어서 추출 작업을 좀 많이 해줍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GPy를 해봤습니다. 저는 GPy를 못 썼는데요. 넷마이너를 하면서 비슷하겠지 했더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았어요. 결과는 보실 거 없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 보니까 막 쓰다 보니까 여기 똑같이 넷마이너는 저쪽에 옵션 패널이 있는데 이쪽 옵션 패널에서 막 그런 게 되더라고요. 여기 있는 게 뭐냐면 잘 안 보이는데 디그리 해가지고 지난주에 배우셨잖아요. 수치 계산을 버튼 누르면은 얘 밀도, 집중도 이런 게 다 계산이 되고 알고리즘 뭐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좋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제가 넷마이너는 배울 거니까 별로 안 보고 이걸 많이 봤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얘가 어떤 알고리즘, 아까 말씀드린 페이지 랭크, 뭐 분산 뭐 이런 게 클러스터링이고, 또 구글에서 이렇게 구글 초기 검색 알고리즘이었대요. 페이지 랭크가. 그게 지금도 쓰이고 있는데 그게 네트워크나 뭐 이런 데도 다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얘가 찌지직 변하면서 클러스터링을 이렇게 색깔별로 잡은 거예요. 제가 조작한 게 아니고 지가 알아서 이거 알고리즘 대로 이렇게 잡아준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 D3는 제가 사랑하는 생키 차트입니다. 저번에도 생키 차트 했다. 생키 차트가 뭐냐면 그랬는데 이거는 다음에 투모드 교수님이 투모드를 좀 배운 다음에 좀 해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은 그 기술, 산업, 기업 이런 각각의 도메인을 연결하는데 그 연결하는 방법을 지금까지 잘 모릅니다. 네트워크 차트에서. 그러다 보니까 생키 차트로 다른 분야를 올려놓고 이 분야는 어떤 애들이 같이 공동 작업하거나 이런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꼭 투모드 아니면 쓰리모드 좀 투모드만 쓰리모드는 없나요? 네. 그리고 파이썬 네트워크 X는 이런 분야로 있습니다. 물론 뭐 패키지 엄청 많습니다. 이거는 좀 클러스터링을 자체적으로 막 해주는 좀 입혀서 좀 다 유료 툴이죠. 개피나 GPy는 다 무료입니다. 이거. 다 무료. 웹상에서 도달하는 애플리케이션이? GPy는 애플리케이션이라 로컬로 되는 거고요. 아까 말한 D3나 파이썬 같은 거는 사실 개발 요소예요. 그래서 개발해서 하는 거라 툭툭 치면은 웹 화면으로 뜰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자체적으로 뜰 수도 있고. 네, 넷마이너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회사에서 막 급해하느냐고 평가판을 했더니 시각화해서 막 2D 막 이런 거 막 누르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지? 평가판이 안 되는 거라서 심플이라는 그것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라이선스에 따라서 노두수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제약이 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풀르다가 이게 사실 기술 용어를 뽑다 보니까 540개라고 해도 한 2만 개 나왔거든요. 키워드 자체가 수준은 안 된다고 뭐 에라메스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막 줄여가지고 좀 해봤는데 어쨌든 근데 써보니까 가장 그 이쁘긴 네, 그래서 많이 동작을 해보고 사실 연관성을 아까 그 뭐죠? 이 두께를 뭐 어떻게 바꾸려고 했는데 좀 뭐가 안 됐을까 시간이 좀 어쨌든 유사한 이런 분석을 할 수 있다. 결국 이건 간단하게 사실 컨설턴트가 이거를 할 때는 뭐 몇십 페이지에서 몇백 페이지 보고서가 나오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탐색이나 분석을 하면서 이런 결과를 도출한다 과정을 좀 말씀드리고 네트워크 분석은 그냥 제가 그냥 보고서 한 겁니다. 아까 지파이는 한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어를 끌어다가 했고 넷마이너에는 한글을 넣고 막 이런 그냥 뭐 모바일 로봇, 컨트롤 트래블링 요 얘들이 가장 뭐라고 용어를 해야 될까요? 중심 노드더라고요. 얘들 중심으로 주변에 다른 기술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거를 볼 수 있었고 이렇게 독립된 그런 그러니까 제가 자율주행이라는 한 분야를 딱 집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이렇게 분류된 연구 분야가 아니라 다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 자율주행을 찍어서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저희도 어제 막 늦게까지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이게 끝입니다. 식사 가셔야죠. 한 거는 시각화는 뭘 해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쁘게 나오는데 무엇을 목적으로 항상 좀 고민되는 무엇을 목적으로 어떻게 할까 이 점이 중요한 것 같고 저희가 솔루션을 만들고 제품을 내고 하는데 가장 큰 그 장점은 뭐냐면 이득을 드리는 건 뭐냐면 저거를 정말 수집하고 가공하고 전체 분석 기간을 따지면 70~80%가 가공 정비 시간이에요. 근데 이것도 사실 하다 보니까 뭐 회사에서 하고 있으니까 탁 붙이면 되겠지 했는데 이거조차도 시간이 엄청 걸리게 되더라고요. 그런 자동화도 됐으면 좋겠다. 뭐 교수님께서 자꾸 끊으라고 눈치를 주셔가지고 네. 투모도 좀 했으면 좋고 네트워크 해석이 특히 네트워크 해석은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막 대량으로 했을 때 시커멓게 나오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그래서 분석 기능 아까 지파이는 분석 기능이 없습니다. 제가 찾아봤을 때는요. 넷마이너의 분석이나 이런 게 해석 기능이 있다라는 거니까 꼭 있어야 될 기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고 다음에 정말 그 요청이 있으면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요거는 다른 발표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저기 사동은 다음에 시간이 좀 잘라주면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그 시험 결과는 그 학사 일정대로 그렇게 그냥 확인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